어제 실시된 뉴저지주 본선거에서는 결과를 놓고 민주공화 양당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오는 12월 6일부터 뉴욕시와 뉴저지주를 연결하는 허드슨 리버 다리와 터널의 통행료가 또 인상됩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에서 인허가 관련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펠팍 유력 정치인과 한인 한 명을 최종 기소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 기간 연방정부가 연간 40만 명에 달하는 불체자를 무차별적으로 추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전역에서 세금이 가장 비싼 주에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이 나란히 올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 실시된 뉴저지주 본선거에서는 민주공화 양당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이 40년 넘게 지켜온 지역이 공화당으로 정권이 교체된 곳도 있었고 공화당의 텃밭 지역에서는 민주당 시의원이 탄생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와 공화, 한인 시의원 후보들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잉그루드 클립스 지역에서 민주당이 참패했습니다. 40년 넘게 민주당이 지켜온 잉그루드 클립스에서 공화당 박명근 시의원 후보와 러닝메이트인 마리로 페냐 시장 후보, 캐롤 맥모로 시의원 후보가 민주당 후보들을 제치고 정권 교체를 이뤄냈습니다. 박명근 후보는 25.8%의 득표율로 전체 4명의 시의원 후보 중 1위로 당선됐습니다. 이 지역 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나섰던 엘렌박 변호사는 초선 도전에 아쉽게 실패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한인분들께서 나오셔가지고 타운의 계획과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뜻을 같이 저는 좀 받고 힘내라 그러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뉴저지주 캠든 카운티 프리홀더에 출마한 민주당 수잔신 앵글로 체리 시의원이 한인 최초 뉴저지주 프리홀더로 당선됐습니다. 시의원 4선에 도전한 이종철 팰리세이즈 팍 부시장과 재선에 나선 데니스 심 리치필드 시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무난히 승리했습니다. 글쎄요, 한인사에 또 획을 한번 또 걷는 그런 기분인데 사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민들이 그만큼 이제 많이 좀 또 한 번 더 믿어주신 것 같고 그만큼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 민주당 시의원이 전무했던 공화당 텃밭 지역인 클로스터에서는 민주당의 제니정 후보가 초선 도전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한인 후보들이 대거 출마해 많은 승전보를 울렸지만 뉴저지주 하원 27선거구 공화당 임원규 후보와 포트리 공화당 마가렛 시의원 후보는 아쉽게 고배를 마쳤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오는 12월 6일부터 뉴욕시와 뉴저지주를 연결하는 허드슨 리버 다리와 터널의 통행료가 또 인상됩니다. 항만청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2월 첫째 주 일요일에 통행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했었는데요.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오는 12월 6일부터 허드슨 리버 다리와 터널의 통행료가 인상됩니다. 항만청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2월 첫째 주 일요일에 항만청 관할 다리와 터널 통행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지패스 사용자의 경우 주말과 주중 출퇴근 시간대에는 현행 $10 75센트에서 $12 50센트로 통행료가 인상됩니다. 그 외 시간대에는 $9 75센트에서 $10 50센트로 오릅니다. 현금 통행료는 $14에서 $15로 인상되고 카풀 플랜 통행료는 $5 75센트에서 $6 50센트로 오릅니다. 통행료 인상이 적용되는 다리와 터널은 조지 워싱턴 브릿지와 링컨 터널, 홀랜드 터널과 괴탈스 브릿지, 아우터 브릿지 크로싱, 베이온 브릿지 등이 포함됩니다. 지난 2011년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터널과 다리 보수, 월드 트레이드 센터 재건 등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며 매년 통행료를 올리기로 결정했고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주민들은 서비스의 질은 변함없이 요금만 오른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뉴욕 일원의 대표적 한인 비영리 단체들의 연간 예산은 일부 $300만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단체가 비슷한 건 아닙니다. 단체들 사이에 기부금과 정부 그랜트 등 예산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일보가 뉴욕 일원 주요 한인 비영리 단체들의 지난해 세금 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체들 사이에 예산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비영리 단체들이 크게 의존하고 있는 일반 기부금이나 정부 그랜트의 경우 각 한인 단체들 사이에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세금 보고분인 2013년도를 기준으로 기부금과 그랜트 등을 합한 연수입이 가장 많은 곳은 뉴욕 가정상담소로 252만 1,200여 달러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민권센터가 140만 1,000여 달러, 한인 커뮤니티 재단 137만 2천여 달러, 시민참여센터 38만여 달러, 미주 한인 청소년 재단 23만 1,000여 달러 등의 순이었습니다. 집계 대상 10개 단체 가운데 정부 그랜트를 받은 곳은 민권센터와 뉴욕 가정상담소, 뉴욕 한인복지관, 가정문제연구소 등 4곳뿐이었고 대부분 단체들은 일반 기부금에 의존했습니다. 한인들의 후원금을 포함한 일반 기부금의 경우에는 뉴욕 가정상담소가 약 192만 달러로 최고를 기록했고 뉴욕 한인복지관은 3만 3천여 달러에 그쳤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연방검찰이 인허가 관련 비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검찰이 펠팍 유력 정치인과 더불어 한인 1명을 최종 기소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한인 사회에 또다시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연방검찰은 최근 연방수사국의 수사를 토대로 팰리세이즈 파크타운의 비한인 유력 정치인과 함께 한인 부동산 개발업자 1명을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이들 2명의 기소를 위한 관련 서류의 작성을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조만간 이미 동행 형식의 체포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력 정치인의 경우는 지난 몇 개월간 대배심으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먼저 대배심 기소가 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해당 유력 정치인은 지난 수년간 펠팍타운 내 인허가 문제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이 과정에서 불법으로 금전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연방수사국은 특히 이 유력 정치인이 함께 기소된 한인 부동산 개발업자를 통해 펠팍 내 상용 건물이나 주택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가들을 소개받아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이민개혁 정책에 대한 옹호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재임 기간 동안 연방정부는 연간 40만 명에 달하는 불체자를 무차별적으로 추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상당수는 범죄 유죄 판결이 없는 단순 불체자로 조사됐습니다. 진보 성향의 온라인 매체 막스닷컴은 오바마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중 추방된 이민자가 200만 명에 달하고 매년 40만 명이 추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추방된 이민자들의 절반 정도는 추방될 만한 범죄 유죄 판결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매체가 인용한 이민정책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 회계연도부터 2013 회계연도 기간에 추방된 이민자의 27%는 명확한 범죄 전력이 없었고 20%는 단순 교통 위반자로 확인됐습니다. 중범 전과가 있거나 위험 약물 소지와 같은 혐의를 받았던 이민자는 24%에 불과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무차별적인 이민자 추방은 이민정책센터의 이민자 추방 통계 분석 보고서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013 회계연도에 43만 8,421명의 이민자를 추방했고 통계가 작성된 이래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들 중 범죄 전과가 전혀 없는 단순 불법 체류 이민자는 24만여 명으로 범죄 전과 이민자 19만 명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미 전역에서 세금이 가장 비싼 주에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이 나란히 올랐습니다. 뉴욕주는 주정부와 카운티 정부에 내는 세율이 소득의 13%에 달했습니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최근 발표한 세금 부담이 높은 10개 주에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주가 나란히 1, 2, 3위에 올랐습니다. 뉴욕주는 주정부와 카운티 정부에 내는 세율이 소득의 12.6%를 차지하면서 전국에서 세금 부담이 가장 높은 주에 올랐습니다. 1인당 평균 연소득이 52,417달러라고 가정할 때 연 6,600달러가량이 각종 세금으로 부과되는 셈입니다. 주마다 소득계층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소득세는 뉴욕의 경우는 과세소득이 5만 달러 가구인 경우 주세율은 5.46%에 달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의 로컬세는 뉴욕과 비슷한 12.3%로 집계됐지만 과세소득 5만 달러인 가구에 적용되는 주세는 2.54%로 다소 낮았습니다. 또 커네티컷의 로컬세는 11.9%,
과세소득 5만 달러에 대한 주세율은 4.6%로 나타났습니다. 그 뒤를 이어 캘리포니아와 위스콘신이 4, 5위에 올랐습니다. 상위 5위에 오른 지역들은 해당 주정부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세금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뉴욕시 전체 범죄율이 지난해와 비교해 3%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총기 살인 사건은 무려 25%나 증가했습니다. 뉴욕시경이 발표한 2015년 1월부터 10월 범죄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전체 범죄율은 지난해와 비교해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총기 살인 사건은 무려 195건으로 지난해 156건보다 25%포인트 늘었습니다. 전체 살인 사건도 295건으로 지난해 274건보다 21% 증가했습니다. 이 밖에 성폭행 사건 역시 올해 1,191건이 발생하면서 지난해 1,143건보다 4%포인트 늘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시경의 한 관계자는 빌 드블라지오 시장 취임 이후 불심 검문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단속이 크게 줄고 총기 살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심 검문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빌 블랜턴 뉴욕시경국장은 지난해 역대 최저 범죄율을 기록했는데도 범죄율이 또 하락하고 있다며 현행 절차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자 바텐더 구함, 웨이터 모집, 일반 구인 광고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잘 모르고 쓰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모두 고용차별법 위반입니다. 적발되면 벌금이 부과되는데 뉴욕시가 첫 번째 적발의 경우만 벌금 대신 경고로 처벌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현재 구인 광고에 여성이나 남성을 뜻하는 단어가 들어갈 경우 고용차별로 규정하고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 인권위원회는 3일 성차별적인 단어를 적은 구인 광고로 처음 적발된 업소에는 벌금 대신 경고 조치를 내리겠다는 새로운 규정을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아직 많은 업주들이 평소 흔하게 쓰는 웨이터, 웨이트리스와 같은 단어들이 고용차별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구인 광고에 여자 바텐더나 피자맨, 웨이트리스, 호스티스 등 특정 성별을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적발된 케이스로 보류 중이라면 벌금 대신 뉴욕시 고용차별법에 대한 트레이닝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합니다. 단 이번 규정 완화는 성차별적 고용문구 위반에만 해당되고 출신 국가나 국적, 나이와 인종, 결혼이나 임신 여부, 건강 상태, 이민 신분 등에 관한 차별금지 조항은 여전히 첫 위반 시부터 벌금이 부과됩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민주평통이 10여 년간 맺어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지역협의회와 통일 토론회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두 협의회 자문위원 간 자매 결혼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조한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3년 LA 민주평통과 민주평통 부산지역협의회가 자매 결연을 맺은 이래로 이 두 협의회는 12년간 꾸준한 교류를 통해 우호를 다져왔습니다. 올해는 부산지역협의회가 LA를 방문해 자문위원 간 교류는 물론 통일 토론회 밤 행사를 통해 남북 통일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나누는 등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우리가 통일에 대한 결론을 얻고자 하는 건 아니고 각자 우리 자문위원으로서 어떤 문제를 한번 가슴속에 있는 문제를 꺼내내서 한번 같이 공동의제로 발표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토론에서는 부산지역협의회에서 4명, LA 민주평통에서 3명 등 총 7명이 참여했습니다. 토론 참가자들은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방안, 통일 준비를 위한 미주 탈북민 배려, 청년 대학생 통일 기반 조성 강화, 그리고 한반도 통일을 위한 종교계 역할 등 다양한 주제로 함께 생각과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민주평통 부산지역협의회 이영숙 부의장은 앞으로도 한국의 자문위원과 해외 동포 자문위원 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통일로 나아가는 여정에 동반자로서 함께 소통하고 화합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LA 자문위원과 부산 지역회의 자문위원들 간의 통일
교류를 실시하여 우리가 평화 통일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자문위원회 역할과 활동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LA를 방문한 민주평통 부산지역협의회 38명의 자문위원들은 글렌데일의 위안부 소녀상과 LA 메가더 공원을 찾아 그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부산지역협의회 자문위원들은 2박 3일간의 미 서부지역 문화탐방을 마친 후 LA 민주평통에서 마련한 환송해봐 행사를 끝으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TVK 뉴스 조한규입니다. 미국 청소년들의 미디어 사용 시간은 하루 평균 얼마나 될까요? 한 비영리 단체가 조사한 결과 10대들이 TV 시청이나 음악, 게임이나 소셜 미디어를 하는데 쓰는 시간은 하루 평균 9시간에 달했습니다. 수면 시간보다 길었습니다. 올해로 15살인 제이크의 하루는 스마트폰 알람으로 시작됩니다. 학교 수업 중에도 농구 연습 시간에도 스마트폰은 그의 손에서 떠날 새가 없습니다. 텍스팅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사용은 재미보다는 나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의무가 됐습니다. I'm normally texting my friends on my phone, maybe on Instagram or social media, kind of keeping up with what's going on. 이처럼 디지털 환경에 노출이 많은 10대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미디어에 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 관련 비영리 단체 커먼센스 미디어가 8세에서 18세 사이 청소년 2만 6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은 하루 9시간 이상을 스마트폰과 TV, 게임을 하는데 노출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잠자는 시간과 숙제 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이 미디어에 노출돼 있는 겁니다. 2/3 of teens think that they can multitask while doing their homework, and they're wrong. 특히 통계 자료에 따르면 10대 남자아이들의 경우 62%가 게임기를 사용했고 여자아이들은 대부분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미디어를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트윈스로 불리는 8세에서 12세 사이 청소년의 경우 TV 보는 시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이 같은 청소년들의 미디어 과다 노출은 부모와의 대화 단절은 물론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어 부모들이 자녀들의 미디어 사용 시간을 어느 정도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긴 다리를 가진 여성이 모델 업계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한 청년은 세계에서 가장 큰 발로 기네스북에 올랐는데요. 놀림의 대상에서 화제 인물로 인생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뉴욕 디자인 학교에 재학 중인 홀리. 그녀가 길게 뻗은 다리를 드러내고 거리를 활보할 때면 사람들의 고개가 절로 돌아가고 사진기 셔터를 누르기 바쁩니다. Longest legs in America. I think she has got longest legs in the world because I have traveled to more than 25 countries in the world and I have never seen a girl taller than her. 195cm가 넘는 장신이기도 하지만 다리 길이만 무려 126cm. 현재 미국에서 가장 긴 다리 기록을 보유한 텍사스 출신의 모델보다 1.25cm 더 깁니다. I found out I had the longest legs in the USA probably about 2 weeks ago. 그렇다 보니 보통 남자들이 팔을 두르면 홀리의 어깨가 아닌 골반에 닿습니다. 큰 키와 긴 다리 때문에 자동차에 몸을 구기듯 앉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어릴 땐 놀림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긴 다리 덕분에 촉망받는 모델로 떠오르며 어딜 가나 주목받고 있습니다. Honestly, I love the attention. I've been tall my whole life and I was picked on, so now it's like I'm being recognized for something. 홀리는 조만간 미국에서 가장 긴 다리를 가진 기록 보유자로 공식 인정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네수엘라 마라카이의 거리. 어슬렁어슬렁 걷는 남성의 유독 큰 발이 눈에 띕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계단 폭이 발 길이보다 짧아 조심스럽게 내딛어야 합니다. 20살 청년 헤이손의 발 길이는 무려 40.1cm. 세계에서 가장 큰 발로 최근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거인의 발에 걸맞게 키도 2.2m나 됩니다. Después de los 14 años me hacían zapato, era de
de tela de pantalón que me duraba mínimo 2 semanas, 3 semanas. 10살 이후 갑자기 커진 발 때문에 학교에서 놀림을 받고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네스북에 오르면서 주위의 시선이 달라졌고 해외 신발 디자이너들이 맞춤 신발을 제작해 보내주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발로 우뚝 일어선 헤이손. 앞으로 유능한 제빵사로 세상에 더 큰 걸음을 내딛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네브라스카 오마하주의 10대 한인 청소년이 테러 협박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8세 테일러 김씨는 지난달 30일 유스 어덜트 프로그램 스쿨에 다니는 친구에게 11월 2일 학교에서 총기 난사를 벌이겠다는 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문자를 받은 학생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지난 2일 오전 학교로 출동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이후 김 씨를 체포했습니다. 지난 8월 퀸즈 라과디아 공항에서 연방교통안전국 직원이 20대 한인 여대생을 성추행한 사건과 관련해 연방교통안전국이 한인 사회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교통안전국은 방문객들의 신변을 보호해야 할 TSA 직원이 벌인 행동에 깊은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항의 서한을 보냈던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는 아시안 여행객들을 대하는 태도에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비슷한 사건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병역법은 25세 이상 대한민국 남자가 국외 여행이나 국외 체제 시 병무청에 국외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91년생으로 24세 이전에 출국해 한국 병무청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남성은 올 12월 31일까지 국외 여행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병무청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제하거나 허가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을 경우 병무청으로부터 고발 조치됩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 거주하는 샬린 K. 레이는 지난 5월 사용하던 삼성 세탁기가 작동을 멈춘 후 바닥에 물이 새어나오는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이후 레이는 이와 비슷한 케이스가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지난 30일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500만 달러의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시장에서 판매한 세탁기가 작동 중 폭발 사고를 일으켰고 삼성전자는 세탁기의 내부 폭발 위험성을 인지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따뜻하지만 구름이 많고 오후부터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0도, 섭씨 21도, 밤 최저 기온은 64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기온이 더 오르면서 따뜻하고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토요일도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기온이 떨어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